시장이 참 힘이 빠집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또 투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어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오늘 지수 흐름이 안 좋습니다. 네. 코스피가 2600선 깨졌고요. 1.86%, 현재 1.9%, 뭐 2% 가깝게 지금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이 네. 1.5%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요.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지금 하락세고 반도체 투톱 크게 빠집니다. 삼성전자 2%대, 네. 하이닉스도 3.8% 지금 하락하고 있네요. 지금 사실 자동차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다 빠지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뭐 어떻게 손은 좀 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4월 2일 상호관세, 네. 4월 3일 자동차 관세 지금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어떻게 좀 답답합니다. 근데 이게 다음 주에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계속된다고 주가 하니까. 시작이다. 왜냐면 일단 진짜, 관세 네. 큰 그림이 발표가 되면 이게 이제 협상을 또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 불확실성을 시장이 또 어떻게 견디고 반영할지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다수의 기업이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영향도 시장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주세요. 네. 네,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오늘은요, 저희가 퇴직연금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네. 오랜만에 맞아요. 뵙는 분인데, 갱굴리, 우리 김민경 차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밝은 모습 그대로. 진짜 차장님, 방금 저희가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3, 4개월 전에 우리 그 퇴직연금 네. 실물 이전 할 때 나오시고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너무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뭐 보고 싶었어요. 바쁘셨나요? 저희도. 네, 아무래도 연금 자체가 이제 연말에 되게 납입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월에 되게 많이 바빠요. 음. 그래서 이제 못 나왔던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퇴직연금 시장에서 워낙 핫한 이슈들이 많아서 네. 그런 것들도 좀 대응을 하느라 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핫한 이슈. 일단은 저희가 퇴직연금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어떻게 실물 이전 잘 되고 있나요? 지금도 되게 실물 이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매일 꾸준하게 정말로 그 퇴직연금 시장에서 좀 많이 실물 이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로보 어드바이저. 지금 네. 이거 들었어. 그것도 요즘 뭐 저희가- AI 로봇이 퇴직연금을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있는데 네. 그 이야기 조금만 설명 좀 해주세요. 로보 네. 어드바이저요? 로보 어드바이저가 말 그대로 이제 로봇이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구나. 네, 진짜 딱 정말 직관적으로 이름을 네. 잘 지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그 투자자의 성향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알아서 로봇이 운용 지시를 해주는 그게 로보 어드바이저거든요. 수익률이 더 좋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수익률 테스트를 하고는 있으니까요. 네. 저희는 이제 어쨌든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엔투에서는 언제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다음 달에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네. 이제 얼마 로봇. 남았어요. 참 진짜 이 퇴직연금까지 로봇이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때 되면 또 나와서 또 트렌드를 그럼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퇴직연금 관련된 실시간 질문도 받고 뒷부분에 또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네.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요즘 바쁘셨다면서요. 네. 이 퇴직연금 트렌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로보 어드바이저 네. 그리고 실물 이전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제가 4개월 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꾸준하게 아주 핫한 키워드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또 좀 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네. 근데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 좀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투자자분들은 또 많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DC 제도 전환에 대한 그런 니즈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증권사로 이제 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적극적으로 저희 가유자분들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사실 뭐 주식 투자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이 채권 투자도 요즘은 관심 많으시거든요. 이 금리 방향성도 사실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채권 투자도 가능하죠. 그래요? 사장님? 맞습니다. 이 부분 좀 안내해 주세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 네. 퇴직연금 안에서 우리가 알채권을 살 수도 있어요. 알채권. 네, 저희가 이제 채권 한 종목 주식을 사실은 저희는 종목을 사지를 못하거든요. 네. DC나 IRP에서. 근데 채권은 종목별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곧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에서 가장 많이 매수를 해주시는 상품이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많이들 이제 매수를 하시는데 그 금리가 최근에는 은행 정기예금 기준으로 2%대로 많이 떨어졌어요. 네. 2022년 말에 이제 5년짜리 우체국 정기예금이 5%가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2% 후반으로 떨어진 걸 보면 확실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렇죠.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는 우리가 뭐 어떤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가 어려운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다시 도래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채권에 투자를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종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신용 등급이 A 플러스 정도 되는 우리 채권들도 지금 이제 매수 수익률이 4% 후반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4.8%를 3년 만기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채권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저도 요즘에는 이런 채권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많이 떨어졌지만 네. 앞으로도 이제 인하기일 맞습니다. 거다라는 게 예상이니까요. 맞아요. 네. 네, 저희가 늘 채권 얘기를 많이 하곤 있는데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예, 채권 투자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퇴직연금으로 네. 채권 투자 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채권 투자하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우선은 우리가 퇴직연금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절세 혜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든 이자를 받게 되면 네. 이자 소득세 15.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되고 어. 저희한테 이제 이자가 입금이 되는데 네. 퇴직연금 안에서는 이자 소득세가 이제 없이 이렇게 15.4%를 오히려 절세하고 우리가 이자가 다 받으니까 오히려 이제 복리 효과 또는 이제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서 그런 장점들이 좀 있죠. 세금이군요. 그러네요. 이것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15.4%가 당연히 이제 세금이니까 네.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참 맞아요. 절세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죠. 또 네.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어. 좋죠. 자, 그러면 퇴직연금에서 주식에 최대한 많이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고 뭐 이게 채권 투자도 가능하고 그러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한 비중이 어떤 건지 이 비중 중심으로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DC나 IRP에서 채권은 한 종목당 30%까지만 편입이 가능해요. 30%.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주식형 펀드처럼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채권을 포함해서 매수 가능한 위험 자산은 총 적립금 평가 금액의 70%까지만 네. 매수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채권을 한 3종목 정도를 사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한 종목 30%또 이제 A, B, C가 있으면 A 30%, B 30%, C는 10% 네. 이런 식으로밖에 못 산다는 점을 70을 맞춰야 되는구나. 맞아요. 네. 그거를 꼭 유념을 하셔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국고채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또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국고채는 100%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럼 70% 국채는 100% 네. 맞습니다. 워낙에 또 절세 여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 잘하신다고 세무사 아니시냐고. 하시는데 세무사 자격증은 아직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저희 세무사분들 너무 대단하시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설명을 정말 잘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나오신 게 조금 미워 보입니다. 자주 좀 나와주시기를. 자주 나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익률 얼만데? 그럼요. 투자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요. 일반 이 주식 투자, 채권 투자에 비해서 퇴직연금 채권 수익률이 좀 괜찮은 편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가 2% 후반인 거에 비해서 이제 A 플러스 정도의 신용 등급을 가진 채권들이 연한산 매수 수익률이 4.8% 정도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좀 채권을 매수하기에 가장 적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걸 근데 이렇게 들으면
관심이 가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방법론에 그렇지. 있어서. 예, 접근하기가 사실 그러니까요. 쉽지 않죠. 근데 근데 전화 드리면 돼요? 네,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네. 워낙 요즘은 어플이 너무 잘 개발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채권도 우리가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호가를 보면서 매수와 매도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에서 이제 퇴직연금 장내 채권 주문 또는 금융상품 찾기에서 장외 채권을 검색을 하시면 편하게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플에서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 네. 요즘 다 다 어플로 가능하구나. 하는구나. 네. 네. 그리고 이 채권이라는 건 네. 기간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쿠폰도 있고 네. 뭐 기간도 상당히 중요하고 끝까지 보유할 수도 있고 네. 정리할 수도 있고 이거 아, 좀 선택이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부분도 기간에 대한 전략도 좀 알려주세요. 사실 저는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한 네. 4.8% 정도 나오는 거는 만기까지 보유하시는 만기 보유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만기까지.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만한 이제 금리를 사실은 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회사채들은 만기까지 좀 가져가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고 국고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기가 아주 길게 남아 있는 뭐 2045년이나 2050년 정도의 만기가 되어 있는 그 상품들이 보면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2% 후반 정도의 연한산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되게 금리가 떨어질 게 자명하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채권은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하셨다가 금리가 좀 더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자본 차익까지 좀 노릴 수 있지 않나 해서 회사채는 만기 보유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 국고채는 굳이 만기까지 가져가시지 않아도 어쨌든 금리가 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때 이제 매도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퇴직연금 하면은 좀 노후 대비 느낌이 많이 맞아요. 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공격형이 많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네. 채권 내에서도 조금 나는 공격적으로 선택을 하고 싶다. 네. 그런 경우들도 있을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채권들도 우리가 물론 퇴직연금 안에서 편입하는 채권들은 어느 정도의 신용 등급을 또 감독 규정에서 제한을 두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너무 위험한 채권들은 이제 편입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신용 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되게 차등적이기 때문에 표명 금리가 7%가 넘는 그런 네. 채권들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뭔가 신뢰가 있고 그런 신용 등급을 좀 바탕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채권으로도 이제 그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권에서도. 네. 네. 근데 그 신용 등급이 이제 좀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네네. 요거 판단은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거기 이제 있잖아요. 더블레이도 네네. 있고 네, 뭐 맞아요. 써 네. 있잖아요. 네. 기준은 좀 어떻게 잡으면 돼요? 우선은 네.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독 규정으로 위험한 상품은 아예 제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모든 금융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회사도 연금에서 상품을 라인업을 할 때에는 상품 선정 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연금의 특성에 맞는 상품들을 선택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에서 그렇게 좀 선정을 해둔 상품들에서 이제 좀 믿고 그다음에 그거를 잘 메리트를 취하는 게 오히려 더 좀 좋지 않을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특성이 있군요. 네. 이게 연금 특성에 맞게 라인을 정하시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이 퇴직연금으로 또 채권 저는 오늘 사실 초면입니다. 이 퇴직연금 채권은 처음인데 주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장점을 많이 해주셨지만 어떤 주의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채권도 어쨌든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어쨌든 고정된 이자가 들어오고 만기까지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중간에 평가 손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좀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퇴직연금 안에서 아까 절세도 말씀드렸지만 네. 매매 수수료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네. 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일반 위탁계좌나 이런 데서 채권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퇴직연금 안에서 이제 채권을 이제 그 매도 하시는 게 네. 훨씬 매매 수수료도 없으니까 그게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장내 채권이 있고 장외 채권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매도가 가능한 거는 이제 호가를 보면서 가능한 거는 저희가 장내 채권인데요. 특히나 장내 채권은 아예 이제 그 보수도 없기 때문에 장내 채권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외 채권은
일부 보수가 발생을 하지만 네.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서 채권을 이제 사와서 투자자분들께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일부 보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보수도 채권 가격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체감하시는 이제 보수는 없지만 어쨌든 장외 채권은 보수가 녹아져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장외 채권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내 채권을 많이 매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네요. 아니, 수수료 사실 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중요하죠.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군요. 수수료에 아니 대해서. 수수료가 없다고 하니까 잠깐 그럼 우리 민경 차장 뭐 먹고 살지란 그런 걱정은 사실 제가 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요, 걱정은 해주시면 아니. 맞아요. 저보다 훨씬 큰 손이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가 또 상담 사연들도 맞아요.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사연도 읽어보는데 여러분들 우리 갱블리가 자주 나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나 퇴직연금 가입해야 되는데 나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 실시간으로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상담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를 조금 빨리 보고 와서 그럼 쭉 상담으로 사연으로 쭉 한번 가볼까요? 한번 알겠습니다.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도 네. 오늘 조금 일찍 들어갈게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지만 네. 그래도 지금 낙폭 빠르게 좀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오. 코스피가 1.2% 하락, 코스닥은 0.8% 하락까지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상황도 좀 중간중간 보면서 오늘 연금 얘기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상담해드려야죠. 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들어온 사연이 있거든요. 사연 읽고 이 사연 내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의 고민 사회 초년생입니다. 퇴사 앞두고 IRP 가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한 지 2년 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는 회사를 관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를 가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런 게 처음이라 퇴직연금 A부터 Z까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퇴직연금 가입해두고 계속 묵혀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퇴직금 받고 다시 빨리 빼라고 조언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갱블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퇴직연금 하나도 모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도 일단 모릅니다. 진짜 일단 하나도 모른다라는 네, 배경으로 전제하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네. 일단 음. 취업한 지 2년 되셨는데 이직까지 좋은 조건.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단계 점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카우트 당하신 이제 것 같아. 올라가시는 와중에 퇴직연금까지 준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서 오늘 음. 기초를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좋아요. 네. 네. 우선은 사실은 우리가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가 않아요. 오. 퇴직연금은 우리가 크게 딱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입, 운용, 마지막에 수령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이직이 워낙 잦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 초년생 2년밖에 안 그러니까. 되셨지만 퇴직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되게 좋은 기회로 이직을 하시지만 나중에 또 한 2, 3년 뒤에 점프업 해서 또 다른 회사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아까 지금 이 저희 그 질문 주신 사연자분도 어떤 분은 묵혀두고 운용을 해라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주변에 많아. 네, 또 어떤 분은 야 그거 뭐하러 운용해 빨리 그래, 뺏었어 빼.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렇게 만약에 이직을 할 때마다 퇴직금을 빼서 쓴다면 우리는 노후에 쓸 퇴직연금 자산이 없어져요. 네, 그걸 생각을 해보면 네. 본연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쵸, 맞아요. 네. 네. 연금 자체가 우리가 노후를 조금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사실은 연금을 그렇죠. 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뺏어 쓰면 나중에 나의 노후 자산이 없어지는 거기 그러네. 때문에 네. 우선은 절대로 뺏어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세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55세 이상이 되셨을 때 연금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40%까지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IRP를 정말 그 똑똑하게 절세 계좌로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 절세가 진짜 중요한 맞아.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네. 조금 덜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맞아요. 돼요. 세테크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맞아요,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오늘 또 실시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이상훈님께서 퇴직연금으로 브라질 국채 메리트가 좀 있을까요? 저희가 브라질 국채 요즘 많이 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브라질 국채는 세금이 없다고 해서요. 좀 이득이 있나 궁금하네요. 짧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너무 안타깝게도 음. 이제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해외 채권을 저희가 그 판매를 하지 않고 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브라질 지금 신용 등급 자체가 음. 되게 많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 채권 라인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브라질 국채는 좀 제한적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우선 현 상황은 브라질 국채는 DC나 IRP 계좌 안에서 매수가 불가능해요. 아, 불가능하다. 근데 이 국채 얘기를 했으니까, 채권 얘기를 했으니까 저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럼요, 많으실 그럼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다음 질문, 사연자의 다음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가입 후에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 수수료 사실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수료가 금융기관별로 되게 상이하기는 한데 저희 회사도 QV라는 어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 QV는 우리가 이제 지점에서 PB분들이 관리를 해주는 그런 계좌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고, 나무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디지털 자산관리센터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그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QV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이제 금액 구간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네. 저희가 최대 0.25% 1년에 발생을 하고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아예 없습니다. 아, 어플이 두 개가 있는데 네. 그것도 또 다르네요. 조금. 네, 맞아요. 네. 만약에 내가 혼자서 스스로 운용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그런 센터 PB분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QV 어플에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 네.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수수료를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혼자서 좀 잘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나무 계좌에서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아, 이 부분 수수료 진짜 따져봐야 돼요. 진짜. 네, 꼼꼼하게. 어. 자, 그런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그동안 묵혀두셨던 궁금증이 진짜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고구마님. 요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IRP 디폴트 옵션 선택하라고 알림이 왔는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옳을까요? 저희가 디폴트 네. 옵션이 곧 이제 명칭이 아마 바뀌기는 할 그래요? 텐데 처음에 라인업을 할 때에는 네.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네 가지 그 상품 위험도 오. 단계별로 라인업을 킹블리 시켰거든요. 죄송한데 네. 흔들리는 저의 눈빛 보이시죠? 디폴트 옵션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렵다. 어렵다. 야. 그렇죠. 디폴트 옵션이 2023년도에 이제 최초로 도입이 됐는데 네. 이 도입이 된 그 취지를 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이제 DC 가입자들, IRP 가입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근로자들이 운용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운용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수익률이 연 2%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짜다. 너무 짜죠.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연금은 노후 자산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연 2%도 안 나오는 거면 사실 물가 상승률에 대비하면 오히려 다른 마이너스라고. 적금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두면은 안 네.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기 힘든 가입자들이 디폴트 옵션을 선택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선별한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게. 아, 편하네.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선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하는 디폴트 옵션입니다. 연금 관련해서는 음. 어떤 질문을 넣어도 바로바로 이렇게 바뀌니까 로보 어드바이저일 수도 그러네. 있어요. 시원하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고구마님께서는
디폴트 옵션 선택하라고 알림이 왔는데요. 네.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아까 뭐 뭐, 초, 고위험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우선은 사실은 초저 위험을 보시면은 네. 그 안에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디폴트 옵션을 하시는데 초저 위험을 선택하신다. 디폴트 옵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그동안 네. 그래서 수익률이 좋지 않았는데 똑같이 초저 위험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다시 그렇게 낮은 수익률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초저 위험보다는 저는 저위험이나 사실 저위험도 그 정기 예금 같은 상품이 일부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중위험 중위험 정도를 정도.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음. 왜냐하면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상품들을 보시면 보통은 이제 자산을 알아서 배분을 해주는 TDF 네. 같은 상품들이 이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많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TDF 자체가 이제 그 자산을 알아서 배분을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중위험 정도의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게 적당하다. 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구마님. 우리 고구마님, 어. 상우님 실시간으로 오늘 방송 안 봤으면 몰랐던 것들 저희가 긁어드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질문 이어가 볼까요? 음. 이 사례자분이 이제 사회 초년생이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제 생각에는 2년 만에 이렇게 점프업을 하신다? 이분은 또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또 점프업을 해서 이직하실 가능성이 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IRP 가입해두고 다른 회사에서 또 일하고 나서 또 이직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퇴직연금 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오. 처음부터 뭐 가입할 때 좀 생각해야 될 네. 사항이 있는 그럼요. 건지 맞아요. 볼까요? 우선은 어쨌든 내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는 거는 그렇죠. 현금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현금으로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네. IRP를 저희가 활용을 하는 이유가 똑똑하게 운용을 하고 그리고 운용을 잘 해서 조금이라도 내 노후 자산을 늘리는 게 목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IRP에서 운용을 되게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금액은 채권으로 운용을 좀 하시고 그리고 사실 사회 초년생이시라고 한다면 네. 아직까지 또 퇴직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남았잖아요. 아, 그렇죠. 30년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오히려 좀 그 테마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네. S&P 500이나 이런 ETF를 좀 운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그 채권형 ETF 같은 경우에는 100%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는 미국 국채와 연동되어 있는 ETF들이 있는데 그런 ETF들은 100%까지 매수가 가능하니까 회사채 일부 편입하시고 그 다음에 S&P 500 편입 일부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채 ETF를 편입을 하셔서 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S&P 500이 요즘에 좀 성적이 안 좋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네. 기회다. 지금이 지금이 기회다. 오히려 네, 좋다. 맞아요. 저점 오히려. 매수에 네.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퇴직연금 이렇게 하시는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네. 팀들 보면은 시장 분석도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맞아요. 네. 투자도 네, 그 네. 안에서 다 네. 반영이 되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폭도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왜냐면 뭐 은행도 하고 금융사도 하고 네. 보험사도 하고 맞습니다. 증권사 펀드도 너무- 있고 너무 많단 맞아. 말이야. 네. 근데 어디에 선택하는 게 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뭐 증권사겠죠. 네. 우선은 저희가 두 가지를 크게 생각을 해주셔야 네. 돼요. 네. 첫 번째는 수수료. 음. 아까 이제 오. 가입자분이 수수료를 부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 금융기관마다 수수료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각 금융기관별로 내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먼저 비교를 해 보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운용을 할 수 있는 상품. 그래서 우리가 ETF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한 곳은 증권사밖에 없습니다. 은행도 ETF 투자가 가능하지만 네. 실시간으로 투자가 불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TF와 같이 좀 적극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가 맞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채권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채권 매매가 가능한 곳도 사실은 증권사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근데 이게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증권사들은 이미 이 위탁 계좌 안에서 그 주식이나 ETF나 채권을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다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가 아무래도 상품을 좀 더 많이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는데 네.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장내 채권은 매매 수수료도 없고 보수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장내 채권이 거래가 가능한 곳이 아직까지는 NH투자증권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요. 장외 채권 매매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많은데 네. 장내 채권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공하고 있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회사를 다니고 있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심이 섞여 있지만 어쨌든 NH투자증권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이분은 이제 이직 네. 하신 분이잖아요. 네. 우리 갱블리는 뭐 이직 생각은 없으신 갑자기? 거죠? 사실 한 번 이직했거든요. 네. 아. 이 회사가 두 번째 회사여서. 네. 네. N2 사랑합니다. 네. 네. 이런 질문도 음. 워낙에 인재로 보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드리는 네.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두 번째 상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요. 제가 계속 읽는 것보다는 또 낭낭한 제가 우리 할까요? 선혜 씨가 그래요. 한번 읽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사회 초년생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조금 또 다릅니다. 음. 소개해드릴게요. 최근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희망퇴직을. 네. 갑작스럽게 생각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조금 더 이걸 불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큰 돈인데 이게 쓰고자 하면 또 금방 줄어들 것 같아서 네. 퇴직연금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인데 어. 너무 공감돼요 진짜. 희망퇴직. 이게 왜냐면 목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커 보이는데 어. 이거 사실 생활비로 쓰자고 하면 음. 쑥쑥 없어져요. 여러분 어. 그 항아리에 뚝 하나 구멍 하나 나면은 그냥 쑥 빠집니다 진짜.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질문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재민 씨? 현장에서?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연금이나 이 희망퇴직 보면은 프리랜서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렇죠. 공감은 많이 안 가는데 주변에 정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현장 얘기 좀 실제로. 해주세요. 실제로 최근에 확실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좀 어렵죠. 어렵구나라고 음. 느끼는 게 희망퇴직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있어요. 어. 네. 뭐 뉴스에 되게 크게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나오지 않더라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이제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되게 아직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희망퇴직금 자체가 금액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커요. 네. 어쨌든 그 희망퇴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시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근데 이 희망퇴직을 하고 나서도 운용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 그 저희 사연 질문 주신 것처럼 그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해요?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세요. 네. 그리고 희망퇴직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임금피크 대상자 분들은 또 DC로 제도 전환을 하시다 보니까 네. 어쨌든 희망퇴직은 IRP에서 운용을 하고 이제 임금피크 때문에 DC로 전환하신 분들은 DC에서도 운용을 하셔야 되니까 이 니즈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DC랑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투자에 대한 니즈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큰 금액을 한 번에 매수를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의 변동성은 계속 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오히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실 거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ETF, 뭐 S&P나 나스닥 ETF를 추천을 드리는데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분할 매수요. 네, 분할 매수. 네. 우리가
한 번에 운용 지시를 넣지 않고 일부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네. 이제 시장 상황에 봐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분할 매수이잖아요. 퇴직연금에서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금액이 큰 퇴직연금 자산일수록 그런 식으로 좀 계획적으로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속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채권 지금 투자를 하시기에는 채권을 일부 꼭 편입을 하시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오늘 채권 강조를 좀 많이 네. 해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특히나 음. 아이들이 좀 어리다. 아, 자녀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확실히 좀 약간 좀 더 어떻게 네. 하면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불릴 수 있을 때 불려야 되니까. 맞아요. 교육비 많이 맞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조금 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신 거죠. 맞아요. 조금 더 얘기해 네. 주실 수 있는 부분 있어요? 혹시 수익률을 최대로? 사실 근데 네. 우리가 늘 시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근데 연금 자산은 하이 리스크를 테이킹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격 자체가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연금의 성격 자체가 노후 자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운용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만 테이킹을 하면서 어떻게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채권이나 아니면 ETF의 분할 매수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뭐 예금이나 적금을 많이 들어주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자녀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게 연금저축계좌예요. 자녀한테 연금 저축 계좌요? 네. 이제 태어나기만 하면 그 자녀의 이름으로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보험사에 개설하면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증권사에 개설하면 연금저축 펀드인데 그 연금저축 보험은 오히려 그 설계사들의 수당이나 네. 이런 것들이 차감이 되고 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펀드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금저축하면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바로 떠오르잖아요. 네. 15.4%에서 13.2% 내가 이제 낸 금액에서 그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 자녀는 아직까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우리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금액을 얘가 성인이 되고 네. 취직을 했을 때 소급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그래요? 있어요. 오, 네. 좋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녀분들을 위한 계좌로 네. 최근에는 연금저축 펀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S&P 500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그 지수는 네. 우상향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금 이제 되게 혁신 기업이 10년, 20년 뒤에는 도태될 수도 있고 지금은 전혀 이름 없던 기업이 나중엔 혁신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 지수가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그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그냥 ETF를 계속 자동으로 매수되게 선택을 해놓고 자녀분들한테 주시면 이게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뭐 1년에 한 8% 네.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9년이면 그게 더블이에요. 아. 네. 그러겠네. 근데 자녀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뭐 한 55세부터 네. 이제 연금을 받을 텐데 그러면은 55년이면 거의 10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내 자녀한테 20만 원씩 매달 납입을 해주지만 네. 나중에 내 자녀가 연금을 받을 때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취직을 했을 때 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소급해서 그렇죠. 적용받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아까 자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예적금이나 보험보다는 좋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어머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엄마 내 연금저축 펀드 왜 아직 공개 안 해주셨느냐 물어봐야겠네요. 아, 어머니가 네. 다.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언젠간 저한테 또 공개를 해주시겠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다음 질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수익률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희망퇴직에다가 우리 자녀분들도 있으시고 퇴직연금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 가능하죠. 가능하다? 네, 가능은 한데 그 저희가 사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형
비중을 엄청 높게 가져가고 싶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인데 네. 사실 나는 이 투자 한도를 조금 더 가져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위험자산 말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형 ETF들도 주식 비중을 50%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형 ETF를 70%까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를 ETF로 또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주식이 50%가 편입되어 있는 ETF다라고 한다면 네. 주식을 최대 85%까지도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게 자녀 연금저축펀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증여세가 좀 걱정되시는 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저희가 고민을 해결을 해드릴까요? 우선은 이제 10년 단위로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일 때는 네. 10년에 2천만 원. 10년에 2천만 원. 네, 비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는 10년에 5천만 네. 원까지 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도 내에서만 그 납입을 해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만 원 또는 한 달에 15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비과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다. 아, 크지 않다. 네. 10년에 2천만 원. 그게 딱 10년 단위로 네, 설정이 10년 된 단위. 거죠? 맞아요. 10년에 10년 2천만 원.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는 10년에 5천만 원. 맞습니다. 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차장님 현장에서 계시면 이제 사실 실시간으로도 좀 이렇게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퇴직연금 상담 이제 많이 해주시지만 네. 국민연금 활용은 어떻게 뭐 이런 질문도 혹시 어. 받으세요? 아, 요즘에 또 봤죠. 연금 얘기가 많이 네, 나오니까. 네. 네. 이런 질문 들어오면 어떻게 또 답변하세요? 사실은 국민연금도 네. 최대한 늦게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음. 네, 저희가 65세부터 국민연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네. 그게 이제 70세에 받도록 해놓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더 커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도 만약에 좀 늦게 받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늦게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원하시면 60세부터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또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은 당연히 받으시는 게 좋지만 네. 내가 늦게 받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좀 더 늦게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쵸. 가능한 한 좀 맞습니다. 늦게. 미리 네. 하는 게 좋다. 그래요. 앞서서 네. 또 이런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질문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가 실물 이전이 네. 맞아요. 이제 됩니다. 네. 이런 거 소개해 네, 주셨었고 그때도 이미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맞아요. 라고 네. 해주셨는데 오늘 나오셔서는 활발해요. 지금 이런 네.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시작이 되니까 이런 부분 좀 짚어보시는 게 좋겠다는 어. 부분이 그동안에 또 생겼을 것 같거든요. 몇 달 동안. 중간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그러면? 네.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은 사실은 그 실물 이전을 하시는 이유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맞아요. 위해서가 궁극적인 네. 목표거든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얼마나 다양한지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가 실시간으로 이제 그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증권사로의 머니무브가 굉장히 활발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보험사나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네. 실제로 저희도 대부분이 이제 보험사나 은행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최근에는 워낙 저도 지금 3%에 나오고 있지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활발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정보를 취득을 해서 내 걸로 체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이제 증권사로의 이동이 되게 활발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증권사로의 머니 무브는 이미 기사로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기사 네.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네.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그쵸. 한다면. 네. 왜냐하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훨씬 다양합니다. 네. 은행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ETF 거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채권은 아예 거래가 힘들고 이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확실히 투자를 하려면은 증권사로 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에도 내가 나의 노후 상황에 맞게 좀 더 융통적으로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수 없이 제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도 있지만 네. 증권사가 메리트가 크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다음엔 저희가 보험사분도 한번 불러서 같이 의견을 좀 이야기를 좀 모아보고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퇴직연금으로 ETF 투자 네.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래도 좀 주의할 점이 있나요? ETF를 투자할 때,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때. 어쨌든 그 ETF도 우리가 되게 많은 ETF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퇴직연금 안에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안 됩니다. 아 그게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막혀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거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시죠. 근데 안 됩니다. 아, 그건 안 된다. 네, 그런 거를 좀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ETF도 환이 해지가 되는 게 있고 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판단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러한 상품들도 잘 따져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네. 저희가 오늘 질문 중에도 조금 더 요 안에서도 공격적으로 수익률을 최대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 드리는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면 왜 퇴직연금 안에서 해? 아. 그냥 직접적으로 네. 투자를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공격성, 수익성과 안정성을 좀 균형 있게 가져간다는 게 큰 맞습니다. 장점인 거죠.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 좀 네. 짚어주세요. 우선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과가 잘 나면 너무 좋은데 그렇죠. 네. 너무 좋지만 그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시장을 이기는 거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내가 운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만 그냥 그런 ETF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게 조선 해운이나 그렇죠. 네. 많이 올랐잖아요. 어. 일부 금액만 그런 좀 그 테마나 섹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운용을 해 나가시고 또 나머지 좀 그 채권이나 그다음에 뭐 그 나스닥 미국 S&P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기저에 깔고 가시는 게 깔고 가는 게. 깔고 가되 어. 이제 일부만 좀 그런 테마나 섹터에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나님 나나 질문을 좀 아바님께서 소화해볼까요? 네네. 지금 자녀 직장 취직 전에 납입 개인연금 소급이 안 된다는데 어떤 게 맞나요? 소급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급이 됩니다. 아 되나요? 연금저축펀드 우리가 세액 공제 목적으로 만든 연금저축펀드는 네. 소급이 됩니다. 음. 네. 다만 그 한도가 1년에 그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최대 6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소급 적용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도는 기억을 해둬야 되겠네요. 네. 그쵸. 아, 그래요. 퇴직연금 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익률이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네. 사실 많아요. 좀 서운해요. 네. 이렇게 아유 이 수익률이면 진짜 딴 맞아요. 거 한다 이런 분들 많은데 좀 성공적으로 이 퇴직연금을 운용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시죠. 그런 사례. 분들 좀 사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성공 사례. 네. 네. 사실 저도 증권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주식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당연히 저의 연금 계좌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저의 모든 그 자산 계좌를 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연금 계좌예요.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위탁 계좌는 어쨌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네. 계속 눈에 보이니까 어.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쨌든 계속 떨어지는데 팔아야 되나? 계속 올라가고 불안해지네, 있는데 지금 사람이. 사야 되나? 이게 정말 그 쉽지가 않아요. 마인드 네. 컨트롤을 하기가. 네. 근데 연금은 저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연금은 내 노후 자산.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당장 뽑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55세 이상이 돼야지만 내가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채권도 말씀드리고 ETF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방식이 제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 저는 그 제 연금에서 채권도 담고 있고요. 회사채도 담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미국 S&P와 나스닥이고 아하. 그리고 조선해운을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조선해운 작년에 조선해운을 좀 샀었고 네. 최근에는 그 화장품 ETF랑 중국 ETF를 일부 비중을 조금씩 담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공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자산 한도를 꽉꽉 채워서 이제 네. 운용을 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는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좀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저희가 방식 그대로. 네. 성공 사례는
갱블리다. 나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오늘 퇴직연금 이야기로 지금 1시간 꽉꽉 채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혹시 뭐 오늘 말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 질문 정리를 하나 한번 해도 될까요? 질문요. 네. 채권 오늘 좀 강조를 해주셔서 네. 채권도 사례로 이제 네. 본인 내가 성공이다 이렇게 네, 네.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방향성이 우리가 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보니까 네. 우리는 항상 선반영을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지금 비중 늘리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 저는 그 채권 매수 타이밍이 작년이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국채를 사셨는데 네. 수익이 15%가 난 거예요. 국채가 15%요? 네, 국채가. 어머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떨어질 게 너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채권 가격에 반영이 사실은 됐어요. 네. 말씀 주신 게 맞는데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4% 후반 또는 국채를 사더라도 2% 후반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타이밍이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요건 왜 짚을 아. 필요가 있어요. 최적의 타이밍은 아닌데 버스 떠나기 직전이네. 늦진 않았다. 네, 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네. 타야 된다. 왜냐하면 2027년 정도 만기가 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SK 에코플랜트 네. 이런 회사들이 지금 그래도 연으로 환산하면 4%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사야죠. 네. 3년 동안 사실 SK 계열사가 네. 그렇게 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음. 우리는 지금 원리금 보장 상품이 2% 후반대인데 네. 그거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투자 수익률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게 보이네요. 맞아. 퇴직연금 맞아요. 쪽도. 맞아요. 지금 질문 들어와서. 네, K님께서 퇴직연금 인출할 때 뭐 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좀 똑똑하게 인출하고 네.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퇴직연금은 그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네. 퇴직소득세가 30% 절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걸 연금 그 실제 수령 연차라고 하는데 네.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가 30% 절세가 되고 11년 차부터는 40%가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그 급하게 돈이 막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11년 차 이상으로 수령을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퇴직소득세를 30% 절세하실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가 매년 세팅이 돼요. 매년이요? 네, 매년. 어. 그래서 이 연금 수령 한도를 잘 계산을 하시고 연금 수령 한도가 초과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100%다 과세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꼭 찾아 쓰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금액 설정도 개인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가능합니다.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매월 얼마씩 받겠다. 아니면은 뭐 월마다 받을래, 분기마다 받을래 아, 그게 이런 달라지는구나. 것도 다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나는 월별로 뭐 200만 원씩 받겠다. 또는 네. 나는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5년에 무조건 나누어 받겠다. 이런 기간 지정형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55세부터 65세까지는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는 좀 많이 받다가 국민연금이 나오면 난 좀 덜 받겠다. 이것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비정기 연금이라고 해서 또 그 금액도 인출이 가능하니까 본인의 이제 그 현금 흐름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질문이 또 들어와서 많이 들어와요 지금. 네, 잘못된 부분이냐님께서 정말 저희의 베스트 셀링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B형, DC형 아직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궁금할 수 있죠. 네, 정리 한번 초반에 좀 해주셨는데. 부탁드릴게요. DB는 이제 DB와 DC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네, DB는 우리 옛날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기 전에 흔히 생각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이 내 최종 퇴직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 만약에 최종 그 월급이 500만 원이고 10년을 근무했다라고 하시면 그 세전 퇴직 금액이 그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DC 같은 경우에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내 총 임금의 12분의 1만큼 즉 내 월급만큼을 회사에서 매년 DC 계좌로 납입을 해줍니다. 네. 근데 DC 계좌는 가입자 본인이 운용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납입을 해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으나 내 운용 성과에 따라서 받아가는 퇴직금이 다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운용 성과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퇴직금이 달라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리밸런싱 관련된 질문도 있는데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간 포괄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세요? 사실은 저는 연금 계좌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리밸런싱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위탁 계좌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지만 연금은 노후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그냥 적립식 펀드를 산다, 적립식 ETF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뭐 조선 해운이나 화장품, 중국 이런 식으로 일부 제가 좀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들 같은 이제 그런 ETF들은 네. 좀 수익이 났을 때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대체로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하는 맞습니다. 편이지만 네. 움직임 그렇게 크지 않게. 네. 근데 요 섹터는 될 네. 것 같아. 나 맞아요. 요거는 조금 더 늘리고 싶어. 요럴 때.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또, 돈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에 네. 나는 굉장히 노후 준비를 잘했어. 이 퇴직연금이 나올 때쯤 또 이걸 가지고 운용을 해봐야겠다. 맞아요. 그럴 때 또 상담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질문도 네. 주셨는데 인출 시에도 자산 운용이 네, 가능한가요? 라는 케이님께서. 내용이 맞아요. 있어요. 네. 인출 시에도 자산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우리가 ETF나 채권들은 그 평가 손이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출을 하실 때에는 내 인출 전략에 맞게 어느 정도 원리금 보장 상품을 좀 가져가시면서 그렇게 운용을 하시는 게 인출 시에는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인출을 할 때랑 인출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때에는 확실히 그 운용 방식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똑순이처럼 설명해 주는데도 매번 오실 때마다 제가 까먹는데 그래서 지금 도곡동님께서 어디서 근무하시냐고 맡기고 싶다고 근무 지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퇴직연금 컨설팅 본부 소속이라서 본부에 예, 계셔가지고 본사에 있습니다. 아이고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자, 아쉬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본사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DC, IRP 상담도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사업자로 좀 많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보 나오면 네. 좀 이야기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일 시키니까 잘합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으면은 알겠습니다. 또 나오셔가지고 네.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실물 이전처럼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뭐 연금 쪽에서 이런 이벤트 게 좀 있어요? 사실 지금 가장 핫한 네. 이벤트가 로보 어드바이저이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최초로 이제 도입을 하는 서비스이고 그리고 그만큼 가입자분들이나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다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로보 어드바이저가 가장 핫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많이 좀 그 관심 가지고 있는 연금 개혁도 퇴직연금이 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가지고 뭐 바뀌는 거 있으면 네, 나오셔가지고 그때. 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보 어드바이저가 우리 김민경 차장님만큼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떡 부러진 뭐 그런 수 있을까? 인간미는 없겠죠. 인간미는 없고. 예. 좀 아웃퍼폼을 하는지 우리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어떤가요? 시장 좀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고 네. 관세 관련돼서 다음 주가 상호관세 부과 다음 주가 굉장히 좀 바빠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중요하고. 4월 2일부터 이제 상호관세 발표가 되면 이게 좀 분주하겠죠. 네. 뭐 협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변동된 사항들이 그때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를 불확실성의 시작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해소로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이 네. 또 31일 공매도 재개죠. 다음 주 이슈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시장 그리고 다음 주 불확실성 뭐 이런 걸 좀 반영하면서 코스피 1.5%, 코스닥은 1.18% 지금 하락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해서 약세인데 네. 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더 약합니다. 3.3%, 3% 이상
사상 지금 하락해주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주들 가운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일하게 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네. 포스코홀딩스가 그래도 음. 낙폭을 좀 줄인 게 눈에 띄는 사항이고요. 네. 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래도 빨간불, 음. 하나오션이나 알테오젠이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간불, 알테오젠은 그래도 오늘 1%대 상승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크래프톤이 눈에 띄네요. 네. 6%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가 요즘에 뭐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좀 낙폭이 좀 큰 상태니까 항상 주의하시고요, 여러분들. 월요일 날 다음 주 저희가 이벤트가 많으니까 월요일 날 이혁진 차장님하고 맞아요. 여러분들의 또 투자 전략 아이디어 한번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선혜 씨. 어디 가요? 주말에? 그래도 주말에 약간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네. 봄 기운 좀 느껴보고 약간 쉬고 그러면서도 산불 빨리 꺼지기를 네. 요것도 한번 지켜보면서 자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